일단 스크랩 뭐야? 일단 네이버랑 두나무의 어떤 희소 가치를 판단해서 누가 잡아먹히느냐를 어, 쓴 기사였는데요. 두나무가 네이버 계열사로 편입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빅딜스 각 사업 가치가 화두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IB에서 네이버 파이낸셜은 4조 7천억 원, 두나무는 14조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으면서 각 사주당 고려, 각사 주당을 가격을 고려해서 1대 2.4의 비율로 주식 거래를 하기로 했다는데 최근 기사 보니까 1대 3으로 또 얘기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네이버랑 두나무 내부 주주 간의 이해관계와 네이버 파이낸셜, 네이버 그리고 두나무 사이의 적정 기업 가치 산정이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였고요. 왜 두나무랑 네이버가 이렇게 네이버 계열사를 편입을 하려고 하느냐는 기사에는 일단 두나무는 상장을 위해서고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것에 끼어가려고 하는 거고 네이버는 가상자산에 대한 패권을 선점하려고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 사이의 이익관계를 고려했을 때 적정한 기업 가치 산정이 중요하다고 작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편입을 하느냐? 두나무 내부에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두고 눈치 싸움을 하고 있고 일정 비율을 넘어갈 때 합병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네이버랑 네이버 파이낸셜 간의 향후 합병 그리고 주식 매수할 때 지분 희석을 고려해서 두나무랑 네이버 모두 적절한 기업 가치 산정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필요성에 대한 강조가 되게 짙었던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각 사주당을 고려해서 1대 2.4 비율로 주식을 거래하게 된다면 황치영 두나무 회장이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 19%나 보유하게 돼서 네이버 최대 주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예상이어서 일단 붙여놨고요. 주식 매수 청구권이란 일단 회사가 합병, 영업양도, 분할 등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반대하는 주주에게 부여되는 권리라고 합니다. 반대 주주는 내 주식은 회사가 정해진 가격으로 사줘라 라고 요구를 할 수 있고, 즉 다수결로 의결된 경영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처음 알았고요, 이번에. 그리고 두나무는 혹시 몰라서 스크랩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놨고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코인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왜 네이버와 두나무가 인수합병을 추진할까에 대해서는 두나무가 코인 거래소다 보니까 업종 특성상 규제 리스크가 되게 크고 네이버는 저희가 알다시피 대기업이기도 하고 되게 이미 업비트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보다는 되게 탄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네이버라는 대기업으로 들어가서 그 네이버라는 우산을 쓰고 향후 상장을 추진하기 위함이라는 얘기가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간편 결제, 핀테크는 잘하지만 가상자산 쪽으로는 직접 진출이 어려워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편입해서 미래의 성장 시장에 일찌감치 지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기사를 찾아봤을 때 두나무는 수익 99%를 거래소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어서 신사업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신사업을 추진하려면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데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지위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네이버는 그와 다르게 국내 1위 포털 사업자이자 대표로 빅테크로서 정부와 규제 당국으로부터 제도권 플레이어로 그동안 인정받아 왔고 네이버가 가진 제도권 신뢰도 등을 등에 업는 것이 두나무가 신성장 동력 확보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 네이버 이용자를 비상장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쉽게 연결시켜서 주식과
부동산 가상화폐를 아우르는 투자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수도 있고, 비상장 주식의 토큰화를 통해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유동성과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코인베이스는 이미 파생 상품 거래와 외국인 법인 사업자 거래를 통해서 금융업에 한 발 더 나아가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두나무가 이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어쩌면 이런 중앙화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웹3 금융사를 추구한다는 해석도 나와 있고요. 결국에는 신사업 확장을 위해서 금융업 인간은 필수인데, 이번 빅딜을 통해서 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두나무의 대응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네이버에 들어가는 게. 두나무는 네이버 파이낸셜과 같이 되고 거래소 수수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9%라고 했잖아요. 이거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드나무가 코인베이스와 서클의 관계처럼 네이버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약을 맺고 비거래 수익 확대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콘텐츠 자산 이용해서 블록체인 인프라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은영의 인사이트를 보면요. 두나무 파이낸셜 기업 가치를 3대 1 정도로 책정했는데 과하게 이 비율을 나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향후 네이버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의 주식 매수 또는 합병을 고려했을 때 지분 희석이 많아질 수 있고 두나무도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사들이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두나무 주주들 간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정 규모 이하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두나무 측에서 주당 40만 원에 매입할 것인데 네이버 파이낸셜 주주인 미래에셋증권은 기업 가치 13조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4천이네. 4조 7천억 원에 거래된 상황이라서 어, 눈치 싸움이 좀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라는 키워드가 고자극이었고요. 네이버 페이 등 네이버와 금융은 상당히 신뢰도가 있는 이미지에 안정적인 이미지인데 네이버를 이용해서 두나무의 코인 회사가 들어가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면 수익 구조도 다변화할 수 있을 거고 두나무 경영진 지분 38.6%를 더해서 카카오인베스트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하나증권 투자 등의 동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아직도 지금 합병에 대해서 그 비율 산정 때문에 회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인양은 뭔가 국내 IT 벤처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로 평가될 것 같고 금융 플랫폼 경쟁 구도가 변화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랑 맞비교했을 때 네이버페이는 좀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두나무랑 네이버를 보면 기존의 간편 결제 및 핀테크 사업을 넘어서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가 또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지만 자체 상장이 위증시 규제와 낮은 가치 평가 등의 문제로 어려워서 네이버 그룹 계열사가 되면서 안정적인 상장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는데 둘 다 서로 윈윈인 것 같고 그래서 아이고야 개인 양의 카카오페이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수익량은 기업 가치에 따라서 누가 얼마나 새 회사의 주인이 될지 정해지니까 전략적이면서도 치열한 싸움이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상장사와 비상상사의 주식 교환이라서 더 재밌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 팔로업에서 제가 스크랩 해왔던 건데요. 합병 비율에 관계자들 관심이 쏠리고 있고 이들의 보는 핵심 쟁점은 두나무의 밸류에이션을 실질 가치 중심의 할인 현금 흐름으로 상정할지 아니면 시장 기대를 반영한 미래 가치를 평가할지가 지금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두나무의 그 기업 가치가 많이 변경이 되더라고요.
DCF, 즉 할인 현금 흐름으로 접근할 경우 두나무는 최근 영업이익 둔화와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 등이 반영돼서 밸류가 기대치보다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미래 가치로 선정하면 네이버 파이낸셜의 결제 데이터 생태계 두나무의 블록체인 인프라 및 시장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디지털 금융 플랫폼 시너지 프리미엄을 부여할 여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DCF로는 네이버 파이낸셜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지만 미래 가치 기준으로는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 대비 높은 밸류를 받는 시기여서 그것 때문에 이거 스크랩한 지 좀 됐는데 아직도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끝입니다. 진짜 생각해볼 점 많은 너무 좋은 발표였습니다. 일단, 음, 제가 K뱅크를 지원을 하면서 K뱅크랑 K뱅크가 업비트랑 제휴를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소랑 가상자산 거래소랑 은행 그리고 이제 네이버까지 이게 셋 다 연결이 되면 셋 모두한테 굉장한 강점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여겨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DCF로 할 거냐 미래가치로 판단을 할 거냐 이걸 보니까 되게 좀 진짜 재밌네요. 뭘로 판단을 해야 할지. 보통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 미래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표정량은 뭘로 알고 계시죠? 미래 공정가치가 아닌가? 오케이. 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생각해볼 점이 많았던 좋은 발표였습니다. 네. 네. 공정가치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공정가치를 미래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아니면 현재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그 얘기인 거죠, 지금. 음, 어렵네요. 근데 합병할 거면 아무래도 미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음, 하여튼, 그러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들리시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화면을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음, 잘 보이시나요? 네, 좋습니다. 저는 그 수빈량이 썼던 HBM 호황의 디램 낸드까지 급등 K 반도체 역대급 실적 나오나라는 기사를 이제 정리를 하고 약간의 리서치를 더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기사 요약 보면은 일단 이게 그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저 트리플 호황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확산이 됐다라는 기사였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AI 쪽에 이제 투자가 늘어나면서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이제 HBM의 수요가 늘어났고 근데 HBM 쪽에 이제 그 생산 라인을 다 할당을 하다 보니까 디램이나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애들이 공급에 이제 부족해지니까 그 가격이 이제 상승을 했고 이거 외에도 다른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그냥 전반에 수요가 올라가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냥 반도체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다 이제 호황이 올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이제 보여주는 기사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국제적인 이제 반도체 수요에서 봤을 때도, 공급에서 봤을 때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시장이 이제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기술력이 좋은 편이라 이거에 이제 납수 효과를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다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AI 이제 데이터 센터의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네, 그 HBM이나 D램 낸드 수요가 이제 늘어났고 네, 생산 확대하면서 D램 공급이 줄었고 그래서 네, 낸드 가격도 동반 상승해서 결국에는 그 빅테크들이 이제 지금 AI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하는 거에 그 낙수 효과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구체적인 수치로 보자면 뭐 요런 그 가격 상승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가격 상승세가 2027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사실 근데 HBM 뭐 이런 얘기가 저희 기사에 되게 자주 나오는데 제가 용어를 뭔가 볼 때마다 좀 헷갈리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고 가려고 이제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D램이랑 낸드 플래시라는 거 자체가 둘 다 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 D램은 꺼지면 사라지는 이제 휘발성 메모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남는 이제 영구적인 메모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또 D램 같은 경우에는 그 이 D램의 뭐지? 이렇게 붙여놓은 개수나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뭐 모바일이나 노트북 아니면 서버용으로 이제 좀 대용량으로 사용하는 D램까지 이렇게 종류가 나눠지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D램을 갖다가 우리가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낸드 플래시도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그러면 그냥 낸드 플래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 날아갈 필요 없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낸드 플래시는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리고 어, 우리는 빠르게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컴퓨터에서 보통 CPU가 이제 중앙처리 장치라고 해서 이 컴퓨터에서 해야 되는 이제 동작들을 뇌의 역할로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이 CPU가 하는 속도를 낸드 플래시가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D램에서 그거를 이제 처리를 좀 더 빠르게 해주려고 어떻게 보면 낸드 플래시에 있는 데이터를 일부 가져와서 좀 더 빠르게 이제 연산하는데 이제 사용되는 메모리들을 전달을 해주는 역할인데 근데 이제 CPU가 아니라 GPU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I가 발달을 하면서 사실 GPU가 CPU는 되게 똑똑한 이제 브레인 하나가 그 이제 컴퓨터에서 요구하는 어, 그런 태스크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이었다면 AI는 좀 더 많은 빠른 연산을 동시에 하는 게 중요해서 이제 그래픽 카드를 활용한 GPU가 나오게 된 건데 근데 이 GPU가 그러면은 한 번에 처리하는 연산량과 데이터가 엄청 많으니까 이만큼의 이제 데이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빠르게 공급하고 또 대용량의 데이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해진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D램을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만든 HBM이다. 그래서 이름도 이제 이거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고, 초고속 데이터 처리용 메모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HBM이 개발된 배경인데, 그 제일 큰 3사가 우리나라 이제 두 개사랑 마이크론이라고 보면 되는데, 삼성전자랑 SK랑 이런 마이크론의 그 점유율이나 아니면 경쟁력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거를 쌓고 붙이는 방식이나 아니면 기술력에 좀 달려있다. 그래서 그 삼성이 계속 막 그 하이닉스 못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TCNF라는 방식으로 이 삼성하고 마이크론은 D램을 쌓고 하이닉스는 이 MRMUF라는 방식으로 그 D램을 쌓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은 쌓아가지고 압착을 하느냐 아니면은 쌓아가지고 약간 한증막 같은 데서 찌느냐의 차이인데 그게 하이닉스가 좀 더 빨리 이렇게 이 MRMUF라는 거를 도입을 하고 이게 실제 상용화될 정도의 기술력을 갖춰서 그 당시에 이제 좀 그 삼성전자보다 먼저 이제 엔비디아의 계약을 땄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근데 이게 삼성이 사실 이걸로 그 공정을 이미 많이 지어놔가지고 약간 이 기술로 승부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상황이어서 좀 더 이제 그 기술 전환이 늦어졌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이 삼전이 늦은 이유가 그 요 HBM 3E가 아니라 그 HBM 4를 이제 준비하는 기술에서는 아예 뭔가 이렇게 그 연결 부위 없이 D램이랑 D램을 뭔가 바로 이제 연결하는 기술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미래를 보고 그 당시에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뭔가 하이닉스한테 역전당한 듯한 뭐 연출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이 사이클 호황에 그 뭐야 영향을 받는데 그 산하에 또 이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TC 본더라는 거를 그 한미반도체 뭐 하나정밀기계 ASMPT라는 회사에서 이제 공급을 하는데 그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수혜주에 따라와서 우리가 그 기사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삼성전자는 또 시스템 반도체랑 파운드리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이제 그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고 ESSD라는 건 이제 데이터 센터용 SSD, 낸드 기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용어의 정리였고 그 조금 이번에 뭔가 그 반도체 관련해서 제가 막 보기는 많이 봤는데 스스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전반적인 이제 시장을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왜 생기고 어떻게 생겨왔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그 제일 큰 건 이제 수요 공급의 균형 그리고 기술 혁신이 있을 때마다 이 반도체 사이클이 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보통 이제 주기는 3, 4년으로 보는데 근데 이거는 뭐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급작스러운지 아니면 그 공급이나 수요의 변동이 얼마나 급작스러운지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큰 그 사이클 흐름만 살펴보면 10년대 때 이제 2010년대에 저희 막 스마트폰 엄청 갑자기 많이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를 이제 생각해 보더라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는 D램 반도체 수요가 늘어났고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데이터를 많이 쏟아내니까 그걸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기술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서버 단의 그 데이터, 아니 뭐 서버 단의 반도체 또 이제 수요가 늘어나서 그때 이제 호황기를 겪다가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 들어오면서 반도체 물량을 때려박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이 많아져서 다시 이제 조금 꺾였다가 또 클라우드 서비스가 워낙에 쉽지 않고 잘 그 시장이 커져가지고 다시 이제 호황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 19년도 때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있어가지고 투자가 좀 위축이 되고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반도체 쪽에 투자를 안 하면서 약간의 불안기가 또 왔다가 또, 아, 네, 그때 이제 D램 가격 기준으로 하면은 4달러에서 2달러대로 급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 코로나 때 기억하다시피 그때 이제 현금이 막 풀리면서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발전을 하고 그리고 재택근무가 많아지는데 그럼 당연히 온라인 데이터가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 처리를 위한 반도체의 수요가 또 증가를 하면서 또 환기가 왔다가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다시 불황을 맞았다가 최근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뭐야 슈퍼 사이클? 네, 슈퍼 사이클이라고 부를 만큼의 그 반도체 수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되게 큰 호재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 2020년대인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수출 제일 많이 한 기업이, 그러니까 수출 제일 많이 한 분야가 반도체였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반도체 업계 이렇게 호황이 온다는 건 좋은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그 반도체 사이클이 굴러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계속 조금씩 얘기하긴 했는데, 그, 이 밸류체인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어디서 이제 좋은 이슈가 터졌을 때 더 선제적으로 투자에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밸류체인을 보자면 이제 빅테크에서 이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겠다라는 이제 결정을 합니다. 메타,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야,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 센터를 다 AI 데이터 센터로 바꿔야 돼. 이제 다 AI 써서 사업할 거야. 하면은 이제 얘네가 그 엔비디아랑 AMD에 우리 이제 GPU 필요하니까 그 GPU 납품을 해줘.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그 GPU 산업에 되게 오래전부터 이제 발을 들이고 있었고 기술력이 독보적이었으니까 지금 시장에 거의 한 90%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AMD가 이제 되게 발빠르게 이제 대응을 해서 오픈 AI랑 같이 개발을 하면서 그 또 뭐야 그 GPU 산업에 뛰어들어서 한 1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GPU 만드는데 그럼 당연히 받쳐줄 이제 그 HBM이 필요하니까 삼성 마이크론 SK한테 이제 또 낙수효과가 내려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삼성 마이크론 SK는 또 여기에 필요한 그 어떤 생산 장비나 아니면은 뭐 냉각 장치나 이런 것들이 그 뭐야 이제 산업에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저희가 그 뭐 기사에서 찾게 되는 그런 그 이런 뭐랄까요? 이런 제가 감히 소기업이라고 해서 일지 모르겠 강중기업, 강소기업 글쎄요. 아무튼 좋은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진짜 어릴 때는 막 이런 거 어릴 때는 막 이런 회사 보면 막 삼성 뭐 SK 이런 것만 알지 뭐 한미반도체 이런 데가 대단한 회사인지 제가 뭘 알았겠어. 근데 대단한 회사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강한 기업들을 보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 엔비디아도 우리 이제 이 뭐야 HBM이 필요하고 우리도 사실 삼성이나 이런 그 뭐야 그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가 반도체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얘네도 이제 AI를 탑재를 한 뭐 뭔가 디바이스를 만들거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 자동차 딴에서 이제 AI를 탑재를 하거나 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GPU가 필요해. 그래서 이번에 그 정부 차원에서 26만 장을 엔비디아에서 이제 GPU 공급을 우리한테 해주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삼성역 까무치기 해서 이제 셋이 러브샷을 하는 이런 기적적인 상황이 연출이 됐던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를 또 끌어올렸다. 그 K반도체 주가가 어디까지 갈까? 요거를 제가 리서치를 해놓고 정리를 많이 못했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뭔가 AI 버블 뭐 이런 얘기도 많았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미 그 SK는 내년도 내년도 물량이 이미 계약이 끝났대요. 그래서 거기는 벌 수 있는 돈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공장을 당장 짓는 게 아니니까 캐파에 한계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지금의 뭔가 그 주가가 적정한가? 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근데 뭐 그냥 간단하게 제가 봤던 것만 정리를 하면은 어, 그냥 당분간은 강세를 보일 것 같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 주가가 오를 거라고 그런 증권가나 이제 그 리포트에서는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요거 제가 조금 추가하게 되면은 추가해서 알려드릴게요. 추가해서 그 카톡에 보내볼게요. 그 댓글 반응을 보면은 네. 실제 디램 가격과 함께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디램 가격만 보고 투자하면 되는 건데. 치자가 참 쉬워 보이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DRAM이랑 HBM을 같이 저도 모르겠어서 설명해봤고, 그 HBM이 계약되는데 왜 DRAM 가격이 오르냐라고 하면은 얘네 공장이 이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생산 라인을 한쪽에 배정하면 나머지 한쪽에 공급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늘어나는 구조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뭔가 AI 버블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좀 어차피 밸류에이션에서 따져봤을 때는 이게 뭐 앞으로 얼마나 공급을 할 건지 뭐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 건지 보고 이게 적정 주가다라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지금 10만 원대까지 사실 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 뭔가 보기에는 또 고평가돼 보이지만 뭐 또 이 AI 산업 발전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그 호황을 보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낙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저도 리포트 같은 거 있으면 하나 첨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짜. 감동돼. 진짜 좋은 인사이트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일단, 근데 반도체 저희가 그동안 회의를 해오면서 다 D램, HBM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은 양이 상세하게 반도체 구성 살펴보면서 거기서 각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도까지 짚어준 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런 식으로 조사하는 걸 앞으로 좀 도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자료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제가 들어가서 볼게요. 지금 공유했어요. 아, 그리고 슈퍼사이클 형성되는 거 얘기를 보고 진짜 감탄을 했는데, 이게 진짜 지은 양이 같이 회의를 할 때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이걸 직접 정리해 준 게 너무 좋고요. 아, 너무 채팅이야. 좋고요. 고양이 음, 교양이길. 아, 제가 맨날 이 사이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반도체 사이클이 왜 생기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잘 정리해 그렇다고 주신 합니다. 것 같아요. 과메기랑 좋네요. 먹는 모든 애들이 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애들. 그래서 망가. 어머님의 반가운 아, 목소리가 들려서 아침이 더 아, 즐겁네요. 정말 과메기 얘기를 들으셨군요. 하여튼, 버니티? 응? 과메기, 내용은, 과메기. 내용은 하나도 안 들리. 아, 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의 수준이 날이 갈수록 정말 폭풍 성장을 하시네요, 여러분. 부정량 발표 준비해 주세요. 이제 밥을 안 먹으니까 냄새가 안 나니까. 부담돼. 나 진짜 준비 많이 못했는데. 보이고 들리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저는 이 주담대 7억 받은 집주인이 은행 갔다가 당혹스러워하는 기사를 스크랩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 하는 김에 이제 부동산 대책들이 되게 많이 올해 발표가 됐잖아요. 해인양 하품하는 걸 실시간으로 제가 인식을 하게 됐는데, 아니요, 아니요. 저도 사실 아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쫙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이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기사는 이 제일 최근에 발표된 이 10.15 이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이 서울 전체랑 이 경기 12개 지역이 이 주담대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규제도 강화됐는데 이 LTV라는 그 비율이 있어요. 이 비율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할 텐데 이게 축소됐다는 게 규제가 강화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더 못 받게 한도를 좀 강화했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대환 대출이라는 게 이 기존에 있는 대출을 갚고 새로운 이제 대출로 쇽 갈아타는 건데 이제 원래는 이 기존 대출 그 혜택이나 이런 걸 적용을 해줬는데 이제 이런 거를 신규 대출로 간주를 해서 이 새로 강화된 규제에 맞춰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주인들은 옛날에 사실 지금 금리가 많이 인하됐잖아요. 계속 인하가 돼서 2.5%인가? 2.25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받으면 뭐 한 4%, 5% 이렇게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금리를 갈아타서 낮추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이
LTV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을 10억이라고 집값이 10억이라고 예시를 들면 3억을 원금을 이렇게 삽입을 해야 이 금리가 낮은 걸로 갈아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시금이 좀 많이 필요해지면서 좀 이렇게 은행 갔다가 당혹스러워 하겠죠. 그리고 이 재개발 관련해서도 규제가 강화돼서 좀 시장에 전반적으로 혼란이 일어. 그래서 왜 이런 대책이 있냐 하면 당연히 첫 번째로 부동산 과열 방지. 지금 집값을 잡는 게 어쨌든 과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투기성 대출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고 금리 인하 경쟁 부작용. 솔직히 이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왜 은행 간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하고 서민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환대출 제도를 활성화했다는데 사실 음, 어떤 대환대출 제도를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대환대출이 지금 불가능해지면서 오히려 곤란에 지금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잘 모르겠고요. 이제 3번은 정책의 형식적 적용의 문제. 그래서 이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것임에도 신규 대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다 적용받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질 대출 증가가 없음에도 형식상 대출로 본다는 게 이제 약간 정책 모순점인 거죠. 그래서 이런 하원은 이 수억 원의 원금을 갚지 않으면 이 금리를 낮출 수 없는 구조에 직면해 있고요. 그래서 이 은행들은 규제 때문에 이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고 전산 조정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규제도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래도 급감하고 뭐 매수세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비율 같은 거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LTV라는 주택담보한 인정 비율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집값 대비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에 대한 거고, 이 집값이 10억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시로 생각을 하면 간단한데, LTV가 원래 70%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70%였으면 집값이 10억이면 7억까지는 대출을 해줬어요. 이제 70%, 집값 대비 70%까지는 빌려주겠다. 근데 지금 40%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대비 40%까지만 빌려주겠다. 그래서 지금 10억이면 4억까지만 빌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10억이라고 생각하면 3억이 대출이 줄은 거죠.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그래서 그러고 이제 이 DTI라는 지표는 이 연소득 중에 이 주담대 같이 주택 관련 대출에 쓰이는 비중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의 연소득 있잖아요. 개인의 그래서 상환 능력을 생각했을 때 이 주담대 원리금이랑 기타 이자까지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뭐 능력이 있는지, 이 사람이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지표고요. 이 DSR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이 주담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에 신용대출, 뭐 보금자리론, 카드론 이런 거 다 합쳐서 이 사람의 이제 개인의 연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합계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있고요. 이 정책을 크게 일단 627 제일 처음이 부동산 대책이 있었죠. 얘는 이 혜인 양이 댓글 달아준 기사에 잘 정리돼 있어서 걔를 좀 참고를 했는데 사실 핵심은 그냥 이거 첫 번째 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주담대 대출은 최대 6억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제한을 둔 거예요. 예전엔 제한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냅다 이 그 금액적인 상한을 때려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 다주택자. 집이 두 채 이상이면 이 수도권이랑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 아예 못하게 그렇게 하고 이제 3번은 이 갭 투자가 어려워졌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요. 사실 집을 사놓고 만약에 강남에 집을 사놓고 집값이 오를 거니까 그 내가 산 집은 내가 안 살고 전세를 주고 나서 나는 저 뭐 일이 있어서 뭐 지방에 그냥 전세로 살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내 집을 사놓고 내가 거기 살지 않고 그냥 그 집은 전세 줘놓고 갭 투자 목적으로 사서 전세를 줘놓고 나는 실질적으로 다른 데 전세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근데 이제 이런 게 어려워졌다는 게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산 게 아니라 그런 갭 투자 목적으로 산 거면 이 전세 대출을 또 안 해주겠다. 그래서 이 갭 투자를 막아보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이 하이라이트 쳐둔 게 핵심 내용이라서 이거 위주로 보면 일단
1번 뭐 대출 총량 축소, 총 대출 한도도 뒀고요. 전 금융권 동일하게 했고요. 은행만 한 게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도 전부 다고. 그다음에 3번 이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은 LTV 이제 0% 아예 대출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갭 투자 차단 목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1주택자 세운데 대출 제한 이 사실 가계 부채를 억제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대출을 다 약간 제한을 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차단하고 이 상한 6억이 당연히 이 10억 이상 집을 살려면 현금이 4억 이상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 그 저희 회의할 때 지은 양이랑 혜인 양이랑 회의할 때 이 생애 최초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 기존에는 이 LTV가 생애 최초는 80%까지 그러니까 되게 널널한 거죠. 이 10억이면 8억까지 이제 나올 수 있는 건데 7억으로 70%로 이렇게 줄이고 생애 최초도 이제 줄이고 이제 뭐 근데 40%보다는 훨씬 낮긴 한 거죠. 그래서 이 실거주자만 조건부 혜택은 유지했다. 그리고 나머지 다 보증 한도를 축소하고 이 출처는 희인양 댓글 기사인데 들어가 보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천천히 읽어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엔 어땠길래 이 627 대책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보면 원래는 이 6억이라는 상한선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LTV, DSR 이 규제만 충족하면 다 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TV가 이 비규제는 70%고 강남은 4, 50%였는데 그래서 집값이 아무리 비싸도 이 비율적으로는 비율만 지키면 다 되니까 집값이 뭐 사실 100억이어도 40%? 40억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죠. LTV 규제만 지키면. 근데 이제 아예 이거를 뭐 100억이 되더라도 뭐 40% 아니라 그냥 6억까지만 해주겠다. 뭐 이렇게 제한을 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한도는 없었는데 주담대 한도 6억이 생겼다. 이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일지초랑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사실 원래 LTV 80%까지 가능했는데 70%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도도 6억이 적용이 돼요. 생일지초라고 6억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6억이 적용이 돼요. 이게 좀 사실 저희 입장에서 제일 크리티컬한 규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15 전에 이 구치 부동산 대책도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사실 627이랑 1015는 이 수요 억제에 대한 거잖아요. 규제를 강화하고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공급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려야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공급 안 늘리냐? 늘릴 거다. 어떻게 늘릴 거냐? 하면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135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뭐 기사 찾아보면 진짜 어떻게든 빡빡빡 긁어가지고 뭐 135만 원을 만들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으로 주택 공급을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규제들 627, 97 공급 대책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주택값이 떨어지지가 않죠. 사람들이 오히려 공포심리로 막 매수세가 강화되고 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10, 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두둥. 사실 얘도 세 줄 요약을 하면 이 LTV가 이제 40%까지 대폭 축소가 됐고 서울 전체랑 경기 12개 지역을 새로 이제 지정을 하면서 그리고 대환대출 이게 기사에 나왔던 이제 신규로 금리가 감주돼서 기존 원금을 갚아야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했고 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혔다는 게 있거든요. 저희 기사 해외 기사 중에서도 재개발 관련된 기사를 뭔가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이 조합을 설립하잖아요. 이 재개발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제가 여기 살고 있으면 이 단지가 재개발이 되면 조합이 설립이 되면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겠죠. 근데 원래는 이 지위를 양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개발이 된 그러면 사실 갭 투자 성격인 거죠. 이제 재개발되면 당연히 집값이 엄청 뛰니까 이 조합원 지위를 이제 프리미엄이나 뭐 이렇게 받고 팔아먹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히면서 이 재개발 정비 사업이 좀 많이 정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15 부동산 대책은 얘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간단하게만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이 발표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네, 슉 적용이 됐습니다. 몇 개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바로 시행을 때려버렸고요. 규제 지역은 이 서울 전체랑 경기 12개인데 이 지도를 제가 밑에 나눴거든요. 이 서울은 전체 하나도 예외 없이 그냥 전체랑
이 경기도 이쪽 과천이나 하남 이쪽까지 해서 이 12개를 규제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LTV도 강화를 했는데 아까 70%에서 40%까지 이제 이걸 적용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DTI, DSR은 아까 봤죠? 그 규제도 그러니까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한도를 계속 이제 보수적으로 잡는 거죠. 대출 안 해주기 쪽 가계 대출 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트레스 금리라는 거를 이제 1.5%에서 3%로 올렸는데 얘가 뭐냐면 그거예요. 사실 지금은 금리가 좀 낮잖아요. 2.5%인데 금리가 너무 아무리 생각해도 오를 것 같아. 곧 금방 뭐 3%, 4% 이렇게 오를 것 같으면 이제 이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해서 추가로 이제 어차피 오를 거니까 이제 가상 금리인 거죠. 가산하는 이 인플레이션율이나 약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1.5%였는데 3%가 됐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DSR도 이거거든요.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건데 이게 이제 내가 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긴 한데 금리니까 여튼 뭐 대출 규제가 더 빡세졌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환대출도 제한하면서 이 집주인들이 갈아타기가 어려워졌고 이 국가주택 대출 한도가 또 강화됐어요. 이게 시세가 15억 이하면 이제 6억, 아까 말한 대로 6억인데 이게 15억에서 25억이잖아요. 그러면 6억도 안 해줘. 그래서 4억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5억 이상이다? 그럼 2억밖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면 25억 넘는 집을 살려면 2억 빼고는 전부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충 이렇게 예시를 들자면 20억짜리 집이 있어요. 20억짜리 집. 짜리 집. 근데 이 627 이전에는 그냥 이 얼마였지? 40%, 70%? 만약 강남이라고 하면 강남이 40%였으니까 40%만 충족하면 이제 8억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627이 하면서 이제 6억까지만 대출이 됐죠? 근데 이 15를 하면서 이 고가주택 제한에 걸려서 또 이 구간에 걸리면 4억까지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점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서울에 집을 살려면 뭐 2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집 사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요 피해층이 실수요자예요. 중산층. 대환 대출도 어렵고 구입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일단 그래도 투기성 수요는 억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주요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가계부채 증가를 위해서 규제를 시행했고요. 실수요자 피해가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애 최초 부동산 신혼부부의 경우도 좀 정리를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생애 최초도 일단 제한이 생겼어요. 6억 상한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일단 너무너무 큰 제한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 풍선 효과랑 시장 왜곡이 우려된다. 풍선 효과가 그거거든요. 그 풍선이 있으면 하나를 누르면 다른 데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경기도도 보면 이렇게 규제되는데 그럼 안양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안양 집값이 올라요. 구리 집값이 올라요. 막 그렇게 되는 거죠. 풍선 효과처럼 다른 데가 오를 수도 있대. 근데 이 규제 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시사하긴 했거든요. 그 담당자가. 그러니까 더 규제 지역 더 지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했었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이 위축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면서 그리고 이제 기간 이게 너무 자주 바뀌잖아요. 계속 규제도 너무 강화되고 해관 풀어줬다가 다시 강화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장 혼란과 신뢰도 하락이 초래되었다. 그리고 이 금융 안정대 경기 위축의 문제. 이 가계부채는 뭐 억제할 수 있겠지만 사실 실수요자들한테 너무 피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소비 투자가 위축되고 이 재개발 산업이 둔화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평균부자 중심 부자가인 사람들은 뭐잘 사니까 뭐 자산 양극화 심화도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앞으로 집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정권에 따른 부동산 사이클도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 진짜. 국가주택 대출 한도가 진짜 그때 회의하면서도 25억, 뭐, 대체 누가 만든 거냐고. 25억에서 갑자기 왜 2억으로 떨어지냐고 막 그랬었는데. 이걸 보다가 뭐 잡으려다 뭐 다 태운다 뭐 그 속담이 생각났는데 중요한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 그래서 뭐, 아무튼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안타깝다라는 제 의견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준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프면서 죄송해요. 제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다른 분들 전 발표에서 더 말씀하실 거 없으실까요? 그럼 넘어갈게요. 일단 PF 인수금융 부실폭탄 이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10월의 마지막 주 표정량이 유일하게 올렸던 기사인데요. 이거를 그 수빈, 저, 세연 이렇게 셋이 회의를 하다가 수빈 야이랑 저랑 그날 뭐 일정을 하고 이 회의를 하러 왔는데 둘 다 글을 못 읽었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읽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필독기사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PEF랑 인수금융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PEF가 사모펀드예요. 화면 보이시죠? 네. 사모펀드의 과도한 LBO로 인해서 네. 노라는 줄. 시장 전체가 위험에 빠지고 있는데도 이를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다. 이제 LBO가 뭔지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사모펀드랑 LBO만 이해하면 이제 나머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에헤이. 어, 욕한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네, 넘어갈게요. 사모펀드란 일단 비공개로 돈을 모아서 기업에 투자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가 되는데 우리가 MBK 홈플러스 얘기할 때 되게 많이 봤었죠. 여기서 MBK가 사모펀드라는 애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랄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명목으로 조금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편인데 그래서 이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LBO가 뭔지 한번 볼 건데, 이건 효정량의 스크랩에서 채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LBO란 레버리지, 지렛대, 바이아웃, 인수를 합친 말로, 레버리지라는 것 자체가 금융에서 부채를 써서 수익을 얻는다라는 말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 남의 돈을 이용해서 기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택 사는 거, 개인이 주택 사는 거랑 아파트 사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회장량이 설명해줬던 것처럼 개인 대출받아서 아파트 사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LBO 구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LBO 구조뿐만이 아니라 살짝 사모펀드, PEF 구조 자체가 이런 사모투자자들이 이런 금융기관한테 이런 대주단, 돈 빌리는 애들을 대주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네한테 돈을 빌려서 특수 목적 회사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을 인수를 하는 거죠. 이 페이퍼 컴퍼니는 이 기업을 인수하는 목적으로만 설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립이 되는데 지금의 문제가 뭐냐면
빚을 너무 과하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이 자기 돈은 조금만 넣고 대부분 이제 이 금융기관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구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돈은 이만큼 넣고 돈은 이만큼 빌려놓고 회사 잘 돌아가면 이제 뭐 이자로도 충분히 갚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 회사도 돈을 잘 못 벌고 이자도 못 내니까 이제 담보로 잡은 그 회사 가치 자체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걔네들의 자산이나 그런 것까지 팔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걔네들을 팔면 그 기업이 수익성이 더 떨어지겠죠. 걔네가 있어야 조금 더 돈을 잘 벌 수가 있는데 그 핵심 자산들을 팔아버리니까 돈을 창출해낼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돈을 갚을 힘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이제 그래서 왜 LBO 규제 강화가 필요하냐면 또 빚을 너무 많이 지게 되면 구조가 위험해지는 거죠. 회사가 좀만 흔들려도 채가 많으니까 이자 부담이 진짜 폭탄처럼 커져요. 그래서 이제 이 모두가 다 위험해지는 거죠. 이제 돈을 못 갚으면 약속을 어기게 되는데 이걸 숨기려고 웨이버라는 거를 이 기사에도 나오는데 면제를 계속 받아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게 만들어요, 계속. 근데 이게 부실을 계속 어, 숨기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실이 나중에 늦게 드러나서 더 큰 위험이 나중에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몇몇 기업의 이야기지만 이런 LBO가 만약에 사모펀드 여러 개가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금융 전체가 위험해지겠죠. 다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하려는 방향. 그래서 너무 많은 빚으로 사는 건 막자. 그래서 LBO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자. 그리고 웨이버 남용, 면제 남용을 공개하게 하자. 부실을 숨기지 못하게 만들자.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하자.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 자체가 금리가 더 오르면 어떻게 될까? 회사가 더 망하면 어떻게 될까?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걸 말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이게 도입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도입하자고 얘기가 나왔고 이에 대한 효정량의 스크랩 인사이트를 보면 저도 LBO 방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비율의 문제인 것 같아요. 레버리지를 그냥 금융 지식을 공부할 때도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진 않거든요. 재무 안정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그러면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긴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이것도 일반 개인도 지금 주단대 한도 낮추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저는 또 화가 났습니다. 일단 주비스도 포함되어 있는 거 보고서 되게 놀랐고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면 사모펀드는 국민들이 대출 규제 받는 것 같은 규제가 없는지 LTV 같은 거요. 이거 아까 효정양이 설명해 주셨던 거고 국민들은 대출 규제를 지금 이렇게 빡세게 하면서 사모펀드는 규제를 안 하냐. 오히려 국민들의 경제적 선택 하나하나보다 사모펀드의 선택 하나하나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그 파급 효과가 훨씬 큰 것 같은데 얘네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찾아봤는데 이걸 좀 많이 찾지는 못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사모펀드는 일단 민간 계약이래요. 그래서 감독의 사각지대였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라서 비공개로 운영되는 펀드이기 때문에 이게 사모라서 이게 공모라는 것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투자자니까 자기 책임 하에서 위험 감수하니까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면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고 일종의 맡긴 거죠, 얘네한테. 근데 그래서 이런 대출 비율 자체가 없었고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네는 세상에 화가 나네, 지금. 법적 제재가 지금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개인 리스크를 넘어서서 시스템 리스크가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가 잘못 투자하면 거의 조 단위의 돈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은행이나 증권사에 줄줄이 타격을 입고 금융권 전체가 이제 건전성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엔 또 국민의 일반 예금, 연금, 증권사 자본까지 충격을 받게 되니까 결국엔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왜 지금까지 안 했냐라고 보면 인수금융이라는 게 뭐냐면 이 금융기관이 사모투자자가 인수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빌려주는 돈, 대출을 인수금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겼어. 이거를 투자금융이라고 취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PF나 가계대출은 그동안 여신이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있었는데 대출이었는데 인수금융은 기업 투자니까 시장이 알아서 리스크를 관리하겠지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크 카테고리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관리를 안 했던 건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 사모펀드판 PF잖아.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겠다라는 거를 이번에 인지를 하게 돼서 뒤늦게 이제 금감원이 인수금융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국민이랑 사모펀드를 구분해 보면 국민은 이거 너무 분노를 조장하는 내용 같은데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철저히 적용이 되는데 얘네는 민간 계약이란 이유로 그동안 규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리스크 점검이 매달 금융위가 점검을 하고 있고 리스크 비율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야 도입이 됐고 감독 주체는 금감원, 실질적 감독은 거의 없었고 영향 범위는 개인 파산 위험 정도인데 이제는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게 확실히 좀 더 일찍부터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맞아요. 사모펀드라는 것 자체가 너무 우리나라 금융 체계에 되게 애매하게 접목이 되면서 살짝 얘네만 이상하게 특권을 좀 누리면서 좀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인식되는 사모펀드랑 외국에서 인식되는 사모펀드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사모펀드 자체의 윤리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나라가 규제를 강화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른 의견 없으실까요, 여러분? 네, 고생하셨고, 오늘 12월 아니, 뭐야. 11월 미참여자 분들 제외하고 조 짜서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럼 내일부터 11월 스크랩 또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 달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상금은 벌금 모아서 제가 정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번 달 공동 1등은 효정양과 수빈양입니다.